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아침마다 만나 뵙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네. 조금 전 있었던 정프로의 예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박병창 부장님은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신다. 원래 그런 건데요. 어쩔 수가 없다.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정프로 얘기가 맞는 거긴 예, 하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세가 약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어라 이거 지금 매도가 여기서 쭉 나오기만 하면 빠지네. 네. 이럴 이제 가능성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죠.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한번 전망을 할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러면 준비한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주 후반에 반등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으로는. 그렇지만 지난 주 후반에 그동안에 있었던 우려들이 좀 감소되면서 반등을 했다. 그래서 좀 분위기 좀 좋아졌습니다. 네. 나스닥이 1.57% 하락했고 다우가 0.16% 하락, 저 S&P 주간이죠. 0.93% 주간으로 하락했는데요. 주중 저점을 보시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5.4%였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3.8%, S&P 마이너스 4.5%니까 주 후반에 반등이 굉장히 컸다는 네.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3대 지수가 전체적으로 2% 전후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좀 해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주중으로 보면은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 6월 16일 날 저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반등을 주었고요. 6월 30일 날 저점을 찍고 6월 말에 빠졌어요. 그랬다 7월 들어서 1일부터 계속 연속해서 상승했죠. 네. 그랬다가 다시 또 빠져서 주 후반에 좀 다시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월 16일, 6월 30일, 7월 13일 세 번의 저점을 찍었는데 네. 이 저점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주간으로 요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의 변화가 지난주에 굉장히 컸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장단기 금리차가 더 확대되었고요.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가 됐던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즉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WTI가 97달러 선물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달러 인더스는 계속 올라갔고 10년 만기 국제 수율이 3% 아래로 떨어졌죠. 2년 만기 국제 수준은 3.13%입니다. 상당히 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동안의 우려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들은 지나가고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6월 CPI 발표 후에 7월 금리 인상폭을 FOMC가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상이 100bp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을 지나면서 금요일 날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하면서 그 우려가 감소되면서 급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 0.8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53%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직전주에 5%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하락폭이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수급은 독특했는데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였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수와 금융투자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약 5천억 순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또 주식을 살다 보다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 옵션 만기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이 8,667억이나 매도잖아요. 그중에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가 8,5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수급은 옵션 만기일 영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아침장 시작하자마자 환율이 1,325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곧바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30분 정도 됐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12,000기약 매도를 했어요. 프로그램에서 1,7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루머였지만 미국과 사우디의 유가 안정을 위한 공동 성명이 발표된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급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도 줄어들었고 프로그램 매도도 줄었고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냈고요. 그 반등의 주역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4.3%, SK 하이닉스가 5%, 삼성전기가 5% 그러니까요. 급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는 0.4%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의 상승 폭에 비해서 지수의 상승폭은 0.4%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없는 투자자들은 썰렁했죠. 네,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이후에 연속성을 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소외되었고 좋지 않다라고 계속 했던 곳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이거 전부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네.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경기 침체 얘기를 하기 전에 올랐던 경기 관련주나 가치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5% 정도의 상승을 주었는데 거래량이 다소 실려 있고요. 2주 연속 상승입니다. 어제 하루만 오른 게 아니고요. 주봉으로 2주 연속 상승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는 7월 들어서 확실하게 있다. 7월 들어서 변화가 좀씩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망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한 내용들이 워낙 많고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뭐 주택가격 지표가 18일 날 오늘 있고요. 유럽 CPI 있고 옐런 장관이 19일 날 20일 날 방한을 하죠. 그래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20일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통화 완화 정책 뭐 제로 금리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2 통화 정책 회의에서 약 25p 정도는 이번에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22일 날 6월 CPI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 확연하게 시장의 방향을 줄 아주 큰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다음 주를 바라보면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저 같고요. 21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금리에 대한 거를 예고를 한 거죠. 예, 예고했습니다. 올린다고 했잖아요. 예, 올린다고 그죠? 예고했습니다. 그걸 이제 기정사실화 하겠죠.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제 미국 CPI였잖아요. 네. 9.1 나왔잖아요. 네. 네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혹은 뭐 전 세계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장이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날- 어떻게 한 거예요? 피크아웃. 예, 피크아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아 피크아웃을 해서 네, 한 그러니까 그거 발표한 시장이 다음부터 반등을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그리 음.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네, 넘어갔습니다. 네네네네. 이번 주에는 20일 날 테슬라하고 ASML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21일 날 TS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섹터에 영향이 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정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매크로 시황에서는 금리 인상과 QT 보면 금리 인상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의 인상폭이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파월 의장이 얘기를 그렇게 했고요.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 및 원자재, 곡물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다가 지난주에 약간 반등을 줬는데 지금 계속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CPI도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바로 6월을 지나서 7월 CPI가 이제부터는 이제 피크아웃 되면서 내려가지 않을까 시장은 그렇게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 위기 그리고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코로나 봉쇄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지표가 장당기 금세 역전,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느니 마느니 그것이 깊게 오느니 아니면 얇게 오느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부분은 지금 불확실성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좀 이따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시황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목하면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섹터별 등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 어마어마합니다. 뭐 애플을 비롯해가지고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 다음 주 다 하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뭐 전부 다 다음 주에 발표를 하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미중 정상 화상 회의가 다음 주에 있죠. 그리고 미국의 PCE 발표가 다음 주에 있어요. 전부 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치러 들어서면서부터 네. 이걸 이제 바라보고서 계속 갔던 거고요. 그래서 네. 그게 다음 주예요. 그래서 이번 주 시황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 주에는 당연히 그것을 바라보고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실적 보면서 좀 시장이 방향 잡는 것보다는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환율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것을 뭐 해결할 문제가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지금 아침 못 보셨죠? 채권 전문가신데 김프로님 이거 나중에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 발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아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투자했을 때, 네. 국제 투자했을 때 네. 그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게 아침 발표가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봐야 뉴스를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조금 네.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제 효과를 누리려고 그러냐면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채권을 하죠. 그 달러가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유도하는- 환율 안정책인가요? 예, 환율 안정책이 지금 아침에 그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326원까지 가니까 어떻든 뭐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고요. 환율이 계속 급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매도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 뭐 동전의 앞뒷면이지만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고 외국인들 지금 거래 보시면은 외국인들 수급이 뭐 지금 완전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바라보고 외국인 수급이 지수를 움직일 것이고 또 그 사이에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갔으니까 종목별 반등을 하는데 종목별로 반등 시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뉴스 찾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심리적으로 그 정책이 먹혀 들어간다면 환율 안정화 된다면 시장은 좀 다소 안정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외국인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세계 국채 지수라는 게 있대요. WGBI라는데 여기 편입을 하면은 네. 편입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는데 국제적인 이제 표준 이런 맞추긴 표준에 하죠. 들어가겠다. 이게 바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추진한다라는 추경호 부총리 얘기가 있었군요. 그 의도는 환율 안정이 네.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주이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반등 좀 오전에 정말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급반등을 준 게 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의 몇 주 내 증산이 기대된다. 블룸버그 통신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8월 3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이때 증산이 만약에 발표가 나온다면 합의 시에는 9월 생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동성명이 나오고 합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원유 공급 증가를 위해서 사우디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우디 측에서 공감했다. 몇 주 내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워딩이 나왔어요. 그런데 곧바로 사우디에서 외무장관 입을 통해서 미국과 증산론이 없었다. 그러면서 네네네네. 그냥 효과 없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주말 내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 다음에 있었던 그 빨간 글씨의 사우디 외무장관의 워딩이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은 탄소 중립 정책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가 발생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크게 변화시키는 이 대목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즉 뭐 전쟁의 부분도 그렇고 사우디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란과의 관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이해관계가 서로 이렇게까지 상충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원유 팔아야 되니까. 원유 팔아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지금 상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거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보다는요. 조만친 미국 상원의원 있잖아요. 계속 반대했던 바이든 정책에 반대했던 부자 증세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전면 반대하다는 그 워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의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빈살만 입장에서 바이든을 상대할 때하고 푸틴하고 시진핑을 상대할 때 감이 다를 거야. 바이든은 짧으면 2년 만에 그렇죠. 그죠? 자기는 이제 평생 하는 사람 아니야. 한 50년 남았고. 그러니까 그지? 네, 좀 더 뭐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거 정치적 얘기라 좀 죄수조심스럽긴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철수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어떤 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이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보를 우리는 주식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추적해야 네. 된다. 이렇게 좀 정도만 그래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독일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독일 뭐 사실 이거 블룸버그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독일이 내년도에 가스비 3배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 최대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연방 네트워크 청장 말 발표인데요. 러시아 공급 감소로 인해서 최소 가스비가 3배 이상 전망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스가 중단되는 사태는 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노르웨이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등 주변 LNG 터미널로부터 공급은 받을 수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날 러시아 그 소유관 지금 잠궈놓은 거 네. 이걸 다시 해제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상 초유의 엔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 우리 흔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빠른 자금들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FM 가이드 발표인데요. 사상 초유의 엔저로 인해서 일본 펀드에 자금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일본 펀드가 717억 유입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771억이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BOJ에 의해서는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측면인 거죠. 하나는 일본이 가장 지금 급락하지 않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일본 펀드에 자금이 들어간다는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엔화가 지금 워낙에 지금 초유의 엔저이다 보니까 엔화 베이스 상품에 그러니까 달러를 엔화로 바꾸면은 예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화 베이스 상품의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 연초에 뭐 저 엔화가 너무 싸져가지고 엔화 사야 된다라고 저 펀드는 그런데 엔화 예금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렇죠. 예. 그게 그때 완전- 하는 사람들은 더 지금 완전 많은 물린 거죠. 거지. 예, 완전 물린 거죠. 엔화가 저렇게 빠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맞습니다. 에나베이스 상품 중에 좀 뭐 개인들이 접근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그 상품들 증권사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보면요. 네. 또 같은 상품이라도 달러 베이스로 하느냐 우리 원화 베이스로 하느냐 이렇게 달라요. 브라질 것도 달러 베이스냐 원화냐 헤아라 베이스냐 이거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본다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베이스로 되느냐. 그걸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같은 상품. 금융 상품들 중에도 이제 에나베이스 상품들이 그렇죠. 예. 금융기관 많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금융기관에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왜? 아니 에나가 이렇게 지금 네. 거의 뭐 바닥 아니겠습니까? 락바텀? 바텀이요. 확신해? 락바텀이죠 이 정도면.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지. 엔화 베이스 상품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예, 에나베이스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본다면. 에나베이스. 아 근데 저 1,500분 만나서 기를 받아서 그런가 그냥 막 날린다. 자신감 좀 회복했어? 뿜뿜이에요. 네. 자. 에나베이스 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장은 다시 방향 턴합니다. 네. 옛날부터 엔화 이런 거 좋아했지. 우리나라 많이 합니다. 아니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뭘요? 에나베이스로? 엔화베이스의 저축 상품, 저축 뭐 이런 아, 그런 게 있어요? 대출도 그렇고 많이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왜냐하면 금융회사, 은행에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런 상품을 내놔요, 또? 많이 내놔요. 왜냐하면 이제 장사하는 거니까. 네, 금통위의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인데요. 엄청나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텐데 그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개인도 그렇고요. 지금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들 지금 무슨 탕감 얘기 나와서 이것도 지금 말이 좀 많아요.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많더만. 네, 논란이 많습니다. 그건 뭐 그럴 거라고 사실을 알고 있었죠. 우리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항상 그래 왔죠. 그래 왔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논란이 많을 수밖에 근데 그게 없죠. 은행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은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국가 재정으로 하는 거니까 네. 열심히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런 그런 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자 부담 가중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부채 비율이 높고 유보금 없고 막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계속 시비나 유상제 해야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 가면 갈수록 주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6번째 뉴스는 우리 한번 자세히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다운로드 받아서 곰곰이 요 한 페이지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둔화의 경주, 제가 달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 보고서에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증권사 보고서를요. 경기 침체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우리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딴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시황에서는 네. 하반기에는요. 경제활동 지표의 둔화세가 2개월에서 3개월 연속적으로 가면 경기 침체로 간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가면 경기 침체 들어간다. 지표상으로 그렇게 하는 네,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GDP는 다 묶은 것들은 이제 산업 생산과 고용 실질 임금, 소매 판매, 주가 지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산업 생산, 고용 실질 임금, 소매 판매 요 지표들을 보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산업 생산은 뭐냐? 기업이 제품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고용과 실질 임금은 구매력이 있냐, 사주냐라는 거잖아요. 소매 판매는 그래서 얼마나 사줬냐, 소비가 되었냐 이런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탄탄하게 있으면 괜찮은 건데 이것이 계속 꼬꾸라지면은 경기 침체 가는 게 맞지 않냐.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산업 생산은 미국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현재 53입니다. 이거 50 아래로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둔화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주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금 감소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이게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아하. 단계인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고용은 지금 현재 3.6%입니다. 네. 근데 기업들이 구조조정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 지표는 실업률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그 실업률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냐, 요걸 지금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했던 것은요, 소매 판매 발표가 됐어요. 6월에 MOM으로 플러스 1%가 됐거든요. 5월에 0.3%였어요. 네. 어라 소비가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연준에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러냐면 고용이 3.6% 완전 고용이라는 3.6%에 지금 있고 소매 판매도 괜찮으니 우리가 이렇게 긴축을 하더라도 바로 경기 침체더라고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야라고 자꾸 워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들이 워딩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CPI에 대해서 짧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단기적으로 얘기했는데 길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지금 문제인 건데 핵심은 이런 거죠. 연준은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 지표들 이것이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 인플레가 꺾이면서 둔화되면 성공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대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경기 침체와 물가 둔화의 달리기 경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는 이제 꺾여서 완전히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렇게 가기 전에 인플레가 꺾이면서 피크아웃되면서 둔화되는 것이 나타나면은 네. 그러면 정말 딥 인플레이션을 가지 않거나 아니면 딱 기사회생하면서 딱 터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플레 둔화를 성공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 계속 하는 과정이 되면 결국 경기 침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양분되어 있는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ISM 제조, 산업생산 지표, 고용 지표, 그리고 실질 임금 지표, 소매 판매 지표를 보시면서 이것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어서 2년 연속 마이너스로 되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빨리 꺾이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변곡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꺾이지는 않았는데 네. 꺾이지 않았는데 인플레 지표가 확실히 꺾이는 게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는 시간의 텀이 있던지 아니면 깊은 침체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놓여 그렇죠. 있다. 이렇게를 양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그 시그널로서의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네. 뭐 특히 원유 가격의 하락을 네네. 딱 그거하고 등치화해서 네네.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사실 90불대 후반은 네. 사실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높은 겁니다. 유가예요. 높은 겁니다. 예. 네. 예. 전에 이거 지금
팬데믹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에 80에서 90달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돈들이 사실 빠진 부분이 있지 지금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고 경기 침체 얘기를 막 하는데 막 사람들이 나와서 모든 전문가들 나와서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확률로 43%라고 그러고 25%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이 있지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정도로 네.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였고요. 마지막으로 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뭐 일단 자료는 블룸버그 자료이고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의 요약인데요. 애플 칭찬하는 겁니다. 애플은 상승장에서는 공격주였고 하락장에서는 방어주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 거냐면 애플이 2019년도에 시장이 나스닥 35% 올랐는데 애플은 86% 올랐고요. 2020년도에는 나스닥 43% 오른 동안 80% 올랐고 21년도 나스닥 21% 올랐는데 33% 올랐다는 거예요. 요번에 근데 빠졌잖아요, 시장이. 요번에 나스닥 28% 빠지는 동안 연초에 애플은 16% 빠졌다는 거예요. 그 옆에 하나 더 표시를 했는데 그 증권사에 미리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하신 것 같은데 부각시키려고. 우리 한국 투자자는 그때 한 1,200원 선에서 투자를 했다 바꿔서. 그럼 만약에 지금 팔아서 다시 온다. 또 그럼, 치네? 예, 그러면 더 주는 거죠. 16%가 아니고 한 7, 8%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손실이. 따지고 보면은. 아니 가만있어. 오를 때는 2배 오르고 예. 빠질 때는 덜 빠지고. 빠질 때는 반밖에 안 빠져. 예, 예. 지금 그랬다는 거죠. 지금 수년 동안. 그러니까 왜냐? 이제 이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이 내용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봐도 이거를 따라하지 못했더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글에는요. 저거 예. 저 워런 버핏 형님이 딱 최고로 많이 갖고 있다. 아 정말 잘하셔 그분. 언제 들어가셨죠 그분이? 네? 언제 들어갔어요? 그분이 2014, 15 뭐 이럴 때 원래 들어간 거 애플에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 안 했었어요.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애플이 막 성장하면서 애플이 이렇게 급등하는데 이제 와서 해? 그래 우리 그때도 그때 얘기 그랬어요. 많았거든. 네, 그때 아유 그랬어요. 이 처물렸다. 네. 근데 그랬는데 그때부터 뭐 올라가 버리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사실은. 오른 거였거든요. 확인하고 근데 사시더라고.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요. 애플을 말씀드리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힘이 뭐냐. 그게 경제적 혜자와 이익 성장의 힘인데 결국은 보니까 주식 투자할 때는 이익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주도주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더라.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의 주도주, 이익 성장이 있는 주도주를 투자하시면 결국은 시장을 비타거나 또는 시장보다 더 많이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거나 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주식 안에서는요. 주식 안에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겁니다. 2016년 1분기부터 샀답니다. 네. 16년. 네. 마켓을 아웃퍼폼 할 때 딱 사버리셨네. 사서 오른 거야 뭐야. 잘 사신다. 네. 예, 지금 팔았나요 혹시? 아직 안 아닙니다. 팔았죠.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더 있대요. 샀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우리 하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과 이 정도로 그냥 뭘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따라 할까? 그 3개월에 한 번씩 뭐 샀는지 다 알려주잖아. 버페장님 아니 근데 그 버크셔 헤더웨이 그 네. 분기 보고서 보면 다 나오는데 뭐. 뭐 근데 아니면 버크셔 헤더웨이 B주를 사든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버크셔 항상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에? 항상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좋았죠. 응. 안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 또. 아닙니까? 없나? 안 좋았던 시기도 있지. 있죠. 있어요. 예, 있을 있습니다. 거예요. 있어요. 예. IT 버블 때 있잖아. 갔다 그랬어 완전. 노인네 가셨다. 진짜 그때 그랬지. 한 주도 없었거든. IT가 아니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아크케이 캐시우드가 하는 아크케이는 2021년도에는 150%, 160% 나온 거잖아요. 추앙했지 추앙. 네,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사이클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건데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무엇의 힘이었냐라고 보면은 시장의 주도주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주도주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네. 요즘 역삼역. 또 뭐 있죠? 뭐 있었는데. 네. 응?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맞구나. 네, 지금 1화 봤어요, 1화. 일화 봤어? 네.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우영우. 영투더 그거 봤어? 영투더지. 네. 귀여워. 자, 우리 박병장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네, 권수로 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